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안녕하세요. IT와 인생을 리뷰하는 남자 닥터지비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아이폰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은 무엇인가요? 지난 시절 아이폰과 관련된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구독 100명 돌파를 기념해서 아이폰의 역사를 다루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출시된 모든 아이폰을 돌아보며 각각의 아이폰이 갖는 의미와 디자인, 기능, 장점, 단점,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되새겨 볼게요. 이 영상 하나만 쭉 보시면 아이폰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2007년 1월 9일 맥월드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Apple reinvents the phone. 애플이 전화를 재발명한다는 잡스의 외침과 함께 공개된 아이폰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불러오며 대대적인 유행의 서막을 알렸죠. 저도 밤새워 키노트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애플 홈페이지에서 1세대 아이폰에 대한 슬로건은 This is only the beginning.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아이폰의 영향력과 위치를 생각하면 그럴듯한 문장이죠. 판매는 2007년 6월 29일 미국 AT&T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당시 2G GSM으로 서비스했던 이 통사가 없었기 때문에 출시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쟁작은 Research in Motion의 블랙베리, LG 프라다폰, 삼성의 울트라 스마트 F700 같은 폰들이었습니다. 전체 휴대폰 진영에서는 노키아가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키아는 스마트폰 위주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결국 몇 년 후 망하고 말죠.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도 스마트폰은 있었지만 앞면에 퀄티 키보드가 달린 좀 흉한 디자인이었어요. 아이폰에 정전식 멀티터치 스크린이 달리고 홈 버튼 하나만 남기고 화면 대부분을 LCD가 덮으면서 비로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스마트폰이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폰의 미니멀리즘은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스티브 잡스의 카리스마와 유머가 넘치는 키노트는 아직도 많은 프레젠터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적인 면에서는 당시까지 애플의 역대 최고 성공작이자 회사의 이익 대부분을 설명하던 아이팟을 스스로 파괴시키며 아이폰을 시대에 앞서 등장시킴으로써 결국 10년 후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로 등극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죠. 첫 아이폰은 128MB, 그러니까 0.1GB 램을 탑재하고 있었고 저장 용량도 4, 8, 16GB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만 화소 카메라가 있었지만 GPS가 없었기 때문에 지오태깅은 되지 않았죠. 지금 시점에서 미개봉 1세대 아이폰은 박물관에 둘 수 있을 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레이마켓에서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출시된 아이폰 3G는 그 다음 세대 모델인 3GS와 함께 2009년 11월 28일 한국에서도 KT를 통해 출시되었습니다. 전작 1세대 아이폰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면 낮은 통화 품질, 문자 메시지 수발신 지연, 앱스토어의 부재로 인한 활용성 제약 등을 대부분 해결했죠. 대부분의 사양이 1세대 아이폰과 동일했지만 3G 통신 모듈을 탑재해서 시대에 맞지 않게 2G로 출시되었던 첫 번째 아이폰에 비해 빠른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twice as fast for half the price, 반값에 2배 빠르다는 판매 슬로건으로 판매되기도 하였는데요. 많은 기대를 모으며 발매 첫 주에만 100만 대 넘는 판매를 기록하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노키아, RIM, 삼성, LG 등 당시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죠. 삼성은 겉으로는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던 옴니아 시리즈를 아이폰의 경쟁작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정전식 터치스크린 화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마침내 2009년 4월 27일 안드로이드 1.5 컵케이크와 정전식 터치스크린, 3.2인치 아몰레드 화면을 탑재한 첫 번째 갤럭시, 삼성 갤럭시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 아이폰들에는 삼성 CPU가 탑재되어 있던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 이후에도 몇 년간 아이폰의 프로세서는 삼성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3GS까지는 삼성 CPU를 그대로 가져다 썼고, 아이폰 4에 들어간 A4부터는 애플이 직접 설계를 했지만 여전히 생산은 삼성이 했었죠. 그 후 두 회사가 세기의 소송 전쟁에 들어가면서 애플은 힘겹게 삼성 CPU를 떼어내게 됩니다. 2009년에 출시된 아이폰 3GS는 겉모습은 전세대 3G와 동일하지만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얀색 아이폰이 출시되기도 했죠. 하얀색 아이폰은 뒷판 플라스틱이 쉽게 깨진다는 문제가 있었지만요. 아이폰은 KT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하는 공신이 됩니다. 그렇지만 KT가 3GS를 수입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당시 이 통사들은 데이터 통신 요금도 주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애플에게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던 와이파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지만요. 그리고 아이폰의 유행은 삼성을 더욱 자극해서 드디어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에 사활을 걸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들 아이폰 3GS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지금은 스팸 문자로나 받는 문자 메시지를 연인들 간의 사랑을 속삭이기 위한 용도로도 썼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20원씩 비용이 청구되었다는 것도요. 아이폰 3GS 그리고 이듬해 갤럭시 S 시리즈의 등장과 함께 문자 메시지는 점점 종적을 감추고 이 당시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카카오는 컴퓨터의 네이트온에서나 쓰던 메신저라는 개념을 휴대폰으로 처음 들고 오면서 결국 네이버를 위협하는 거대한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3GS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가 탑재된 아이폰입니다. 이때 와서야 성능이 좋아져서 처음으로 아이폰으로 비디오 녹화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애플워치에도 달려있는 나침반이 처음으로 들어간 아이폰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6월 미국에서 출시되고 한국에는 KT를 통해 3개월 후 아이폰 4가 출시되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는 SKT도 아이폰 4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아이폰 4에서부터 기존에 비해 해상도가 4배로 높아진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레티나라는 이름 자체가 눈으로는 더 이상 화면의 픽셀 크기를 구별할 수 없다는 데에서 왔는데요. 지금은 레티나 해상도를 거의 모든 스마트폰 그리고 심지어는 맥이나 서피스 같은 랩탑과 데스크탑에서도 지원하지만 당시만 해도 300ppi를 넘어가는 고해상도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본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도 화면에 글씨의 각진 부분이 없이 마치 종이 위 글씨처럼 선명하게 표시되는 아이폰 4 화면을 보고 처음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후방 카메라도 500만 화소로 매우 높아졌고 동영상 촬영에서는 오토포커스, 사진에서는 HDR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처음으로 전면 카메라가 달리게 되면서 마침내 인스타그램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면 카메라를 통한 페이스타임 영상통화도 아이폰 4와 함께 시작되었죠. 후면도 유리로 만들어지면서 미적으로도 매우 수준이 높아졌고 아이폰 4, 5를 거쳐 아이폰 SE까지 이어지는 이 각진 디자인은 지금도 많은 아이폰 유저들에게 최고의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깻잎 통조림 디자인이라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다만 아이폰 4는 최초 출시 당시 아이폰을 잡는 방식에 따라 전화 수신 감도가 떨어진다는 안테나 게이트를 겪었고 그 결과 애플은 모든 아이폰 4 사용자에게 범퍼 케이스를 배부하는 촌극을 벌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떨어뜨릴 경우 후면 유리가 쉽게 깨졌는데 아이폰의 수리비는 지금처럼 그때도 너무 높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보험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아이폰 4의 출시와 동시에 삼성은 갤럭시 S를 대항마로 내놓았고 아이폰과 갤럭시의 10년에 걸친 라이벌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2011년 10월 출시된 아이폰 4S는 제품 출시 바로 다음 날 스티브 잡스가 작고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4S는 For Steve를 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팀 쿡이 직접 4S의 S는 시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맥북 에어, 아이패드 등 한 해가 뭐다 하고 스티브 잡스가 키노트 때마다 놀라운 신제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4 다음으로 5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보여줄까 많이 기대하고 있었던 탓에 겉보기에 아무 차이가 없는 아이폰 4S는 첫날에는 실망을 불러왔죠. 특히 경쟁사들이 화면 크기를 공격적으로 늘리던 와중에 3.5인치 스크린을 유지한 점은 의외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이폰 4S는 처음 3일간 400만 대, 누적 6천만 대가 판매되며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로 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명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약 판매 하루 동안 사전 가입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었죠. 한편 갤럭시 S3로 오며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라이벌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고 서로 치열하게 소송을 주고받았지만 삼성도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타고 이 무렵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면에서 최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아이폰 4S에서 풀 HD 녹화가 가능해지면서 일반인이 찍은 영상이 폭증하며 본격적으로 유튜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죠. 아이폰 4S는 인도에서 2016년까지 무려 5년간 판매되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은 아이폰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은 4인치로 크고 길어지고 두께는 얇아지고 무게는 112g으로 역대급으로 가벼워지면서 아이폰 5는 가장 얇고 가장 가볍고 가장 빠른 아이폰이라고 광고되었죠. 아이폰 SE까지 사용된 아이폰 5의 폼 팩터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잡으면 아이폰 5부터는 대각선 상단으로는 손가락이 닿지 않지만 이때부터 아이폰이 16대 9 비율을 지원하게 되면서 유튜브 영상을 양쪽 끝에 렛터박스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삼성 갤럭시 폰에 비해서는 한 발 늦게 LTE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0년 이상 사용되어 온 30핀 포트를 버리고 이때부터 라이트닝 연결 포트를 통해 충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나노심 카드 규격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어팟의 디자인도 이때 바뀌었고 나중에 이어팟에서 선을 잘라낸 모양 그대로 지금의 에어팟이 되었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이폰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된 것도 아이폰 5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유효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아이폰이었지만 이듬해 5C의 자리를 내주면서 고작 1년도 안 되어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 XS와 더불어 1년이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간 아이폰이 되었죠. 애플은 이때 야심차게 기본 설치된 구글 맵을 버리고 애플 맵을 도입했는데 너무 기능이 부실했던 나머지 이용자 불만이 많아 팀 쿡이 직접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맵 개발자였던 리차드가 해임되고 당시 애플의 2인자였던 스코트 포스톨도 내분 끝에 퇴사했었죠. 예전까지 아이팟은 다양한 색깔로 출시되었지만 아이폰은 무채색을 고수해 왔습니다. 아이폰 5C에 이르러 애플은 최초로 아이폰에도 다양한 색깔을 적용했고 동시에 가격을 낮춰서 소득 수준이 낮은 시장을 공략했는데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5C는 막상 공기계 가격도 5S와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비쌌고 이때는 이미 안드로이드 진영의 경쟁작들이 너무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갤럭시 S3와 S4가 공전의 데이트를 기록하며 2% 수준으로 아이폰의 점유율이 심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자 통신사들이 아이폰 5S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얹었고 그 결과 아이폰 5S가 거의 공짜 폰으로 팔린 적이 많아 저가형 아이폰 5C는 한국에서 구입한 사람 자체를 보기가 힘들죠. 발랄한 색깔의 본체는 폴리카보네이티드 유니바디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중에 가장 내구성이 좋은 케이스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숫자 5와 대문자 S가 서로 혼동을 유발하는 면이 있어서 애플은 5S부터 모든 아이폰의 S 전미사를 소문자로 변경합니다. 발표 첫 주말에만 900만 대를 팔아치운 아이폰 5S에는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한 M7 모션 코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연산을 분담하면서 배터리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었어요. 지금도 아이폰은 효율적인 전력 관리 덕택에 작은 배터리 용량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간은 거의 제일 긴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iOS가 7.0으로 오면서 운영체제가 매우 커지고 64비트 프로세서를 채택하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용량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안드로이드 폰들의 절반 이하인 1GB 램을 유지한 데 따른 불편이 본격적으로 토로되기 시작하기도 했지만 최초로 출시된 아름다운 골드 케이스에 모든 불만이 녹아버린 아이폰이기도 하죠. 1대 2.2의 조리개와 더 커진 카메라 센서, HD 해상도에서 120프레임/세컨드 슬로우 모션 지원, 백색과 황색 LED 두 개로 이루어진 듀얼 플래시 등 카메라에도 많은 공을 들여서 아이폰 5S에 이르러 아이폰은 동시대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인 현재까지도 iOS 업데이트를 계속 받은 장수폰이기도 하죠. 전작이었던 아이폰 5S까지는 스티브 잡스의 기획이 미쳤던 아이폰이고, 아이폰 6는 본격적으로 현재 CEO 팀 쿡의 지휘 아래 제작된 첫 아이폰입니다. 지금은 거대하고 더욱 커진 뒷면 카툭티의 서막을 알리는 폰이었고, 동시에 뒷면 절연 테이프 모양 디자인, 1GB 램 등 여러모로 불만을 많이 샀던 아이폰이었습니다. 특히 3년 동안 1GB 램을 유지하면서 애플은 램 크루즈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그렇지만 결국 아이폰 6는 2억 2천만 대 이상 팔린 역대 최고로 성공한 아이폰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고집했던 한 손 조작 가능한 크기를 벗어나 아이폰 6 플러스는 5.5인치 화면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면 경쟁에 합류하였고, 그런 변화는 특히 중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스티브 잡스 없이도 팀 쿡 아래에서 애플은 건재하다는 시그널을 주식시장에 주며 애플의 주가를 폭등시켜 주었죠. 한국에서도 SKT 1차 예약을 고작 2분 만에 마감시켰는데, 이 예약 판매는 공시 지원금이 결정도 되기 전에 이루어져서 여기 참여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의 아이폰을 사는 줄도 모르고 구입을 하는 촌극도 빚어졌죠. 아무튼 이를 통해 아직 국내에서도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가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압계를 처음으로 내장해서 건강 앱을 통해 하루에 오른 계단 층수를 셀 수도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애플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색깔의 실리콘 케이스와 가죽 케이스를 출시하기 시작했죠. 아이폰 6 시리즈는 알루미늄 본체 설계 결함으로 생폰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로 의자에 앉으면 아이폰이 휘어버리는 소위 밴드 게이트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온갖 스마트폰들에 힘을 주어서 얼마나 휘어지는지 보는 게 리뷰계의 유행이기도 했죠. 전년도 아이폰 6의 밴드 게이트를 극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7000 시리즈 케이스를 이용해 내구도를 크게 향상시킨 아이폰 6S에서는 로즈골드 색상이 새로 출시되어 많은 여성 유저들의 사랑을 받았죠. 화면을 세게 꾹 누르면 마치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것처럼 문맥에 맞는 메뉴를 띄우는 3D 터치를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애플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쓸모없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소중한 기술 인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2018년 아이폰 XR에서부터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3D 터치는 아이폰이 더 두꺼워지고 더 무거워지게 하는 단점을 희생해 내놓은 나름 혁명적인 기술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애플이 유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한 헛발질이 된 셈이죠. 아이폰 6S에 와서 3년 만에 드디어 램을 2GB로 늘려주었고, 4년 만에 후방 카메라 픽셀도 1200만 화소로 늘어났습니다. 2세대 터치 아이디가 채택되면서 지문 인식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죠. 라이브 포토가 최초로 적용된 아이폰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셔터를 누르기 1.5초 전부터 1.5초 후까지 총 3초의 영상을 사진과 함께 저장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잘 맞아서 비교적 오랫동안 호평을 받았던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5S를 대체하며 새로운 보급형 아이폰으로 등장한 아이폰 SE는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신형 아이폰 6S와 동일한 프로세서와 램을 채용해 단종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폰입니다. 카툭티는 없으면서 3.5파이 이어폰 단자는 있는 마지막 아이폰이기도 해서 4인치대 스마트폰의 기능과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3D 터치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라이브 포토는 채택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폰 6S에서 처음 출시된 로즈 골드 컬러는 아이폰 SE에도 적용되어 여성 유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폰 SE에서 가장 예쁜 부분은 가격이겠죠. 아이폰 SE는 미국에서는 40만원대, 한국에서는 50만원대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모든 아이폰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다 못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경우 200만원이 넘는 모델까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필 실러 부사장은 SE가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폰 SE는 말 그대로 스페셜한 아이폰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 같네요. 아이폰 7은 외관상 소재 디자인 대부분이 6S와 차이가 없어서 아이폰 6SS라고 놀리기도 했죠. 6S의 스페이스 그레이가 사라지고 대신 블랙과 제트 블랙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트 블랙은 특수한 광택 기술이 적용되어 실제로 보면 반질거리는 유광 외관이 아름다운데, 대신 바람만 스쳐도 흠집이 난다고 할 정도로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아이폰 7부터 드디어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삭제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에어팟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콩나물 디자인이라며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패션 액세서리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IP67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방수가 지원되는 아이폰이었고, 홈 버튼은 실제로는 안쪽으로 눌리지 않지만 탭틱 엔진을 적용해서 마치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정전식 버튼이었습니다. 6S까지는 플러스 모델에만 적용되던 손떨림 방지 기능이 4.7인치 모델에도 적용되었으며, 트루톤 LED 플래시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조리개도 1대 1.8로 넓어져서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7 플러스는 망원 렌즈를 처음으로 탑재하면서 보케가 세게 들어간 인물 사진 모드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경쟁작이던 갤럭시 노트 7이 발화 사건으로 철수하고 생긴 공백을 빈집 처리할 수 있었던 아이폰 7은 국내에서만 첫 주말에 20만 대 이상을 개통하며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폰 10 출시 이후에는 아이폰 SE의 자리를 물려받아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역할도 했죠. 나중에 영롱한 붉은색의 아이폰 7 프로덕트 레드 버전이 출시되기도 했는데, 출시되자마자 붉은색 물이 빠져서 케이스에 묻어나는 등 물빠짐 논란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화면 왼쪽 위에 아이폰의 영어 폰트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아이폰 시리즈는 처음에는 미리어드 폰트를 사용하다가 조니 아이브의 입김이 커진 시기에는 헬베티카 노이의 폰트를, 그리고 아이폰 7부터는 샌프란시스코 폰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슬로건에는 마침표가 없는데 어떤 슬로건에는 마침표가 있죠? 이번 영상은 그런 디테일도 모두 살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디테일은 소중하니까요. 아이폰 10의 열기에 묻혀 조용히 10보다 먼저 출시된 보급형 아이폰 8은 아이폰 7과 얼핏 보기엔 큰 차이가 없지만 후면 패널 전체가 유리 소재로 바뀌었고, 골드 모델의 색감이 더 우아하게 변했죠. 다시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이 되살아나기도 했고요. 4.7인치 모델의 경우 2GB 램을 탑재해 또다시 3년째 램을 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뒷면 유리는 내구성이 너무 약해 쉽게 깨지는 문제점이 있었죠. 더불어 아이폰 8 플러스의 경우 200g을 넘는 최초의 아이폰이 되기도 했고요. 다만 아이폰 10과 함께 출시되어 두 모델 모두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을 지원하게 된 것은 굳이 뽑으라면 뽑을 수 있는 기능적인 장점이겠네요. 아이폰 6S의 폼팩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아이폰 6SSS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지만, 마치 아이폰 SE처럼 지금도 아이폰 8의 디자인을 사랑하는 많은 유저들이 있습니다.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아이폰 10은 최초로 베젤리스 디자인을 채용하고 화면 대부분을 디스플레이로 덮은 결과 본체 크기는 예전 4.7인치 모델과 거의 같으면서도 플러스 모델보다 더 넓은 화면을 갖출 수 있었죠. 상단 중앙에 가로로 긴 노치를 두고 그곳에 얼굴 인식 기능, 즉 페이스 아이디를 위한 센서와 트루 뎁스 카메라들을 늘어놓았는데, 이로 인해 M자 탈모 화면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아이폰 10은 다른 스마트폰들로 하여금 상단 베젤을 모두 없애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그전까지 안드로이드 폰들에서 제공했던 얼굴 인식 기능에 비해 훨씬 빠르고 편하면서도 지문 인식보다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했죠. 트루 뎁스 카메라 덕택에 얼굴 주변에 50개 이상의 근육 움직임을 포착해 캐릭터의 표정에 투영시키는 애니모티콘 기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이폰 10이 채택한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긱벤치 4에서 처음으로 멀티코어 점수 만점을 넘기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0년간 고집해온 LCD를 버리고 처음으로 삼성의 아몰레드를 채택하였는데, 삼성 갤럭시에서도 당시까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차세대 재료를 미리 당겨 사용한 결과 출시 당시 최고의 색감을 제공하고 아몰레드의 단점인 버닌 현상도 더 늦출 수 있었죠. 애플은 버닌 현상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공을 들여서 아이폰 10은 화면의 픽셀 하나하나의 이용 내역을 기록해서 많이 사용된 소자는 밝기를 높여서 표시하게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여러 혁명적인 변화와 기능이 적용되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폰 10으로부터 큰 진보는 없었다는 점에서 아이폰 10이 내세운 미래와의 조우라는 슬로건은 꽤 설득력을 갖죠. 대신 이 모든 것은 기본형 모델이 136만 원에서 시작하는 엄청난 가격을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무게도 174g으로 훨씬 체구가 큰 아이폰 6 플러스보다 무거울 정도죠. 아이폰 10 이후 아이폰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모델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00만 원을 가볍게 깨트리고 아이폰 11 프로맥스에 이르러 200만 원 선도 넘게 되죠. 이에 대해 애플 CEO 팀 쿡은 한 달에 커피 몇 잔만 덜 마시면 아이폰 10을 쓸 수 있다고 발언을 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었죠. 아이폰 10은
높은 가격과 초기의 부진한 수요 때문에 결국 실패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지만 오히려 전년도 7 시리즈보다도 더 많이 판매되며 애플의 주가를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아이폰 XS는 전작 아이폰 X에 비해 램이 4GB로 늘어나고 A12 바이오닉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중요한 변화는 아니었고, 10에서 출시되지 않았던 대화면 베리언트인 10S Max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도의 10과 큰 차이가 없는 업그레이드판이었습니다. 사실 10에서도 충분히 램 4GB를 탑재할 법했지만 10S를 대비해 아껴둔 느낌이 강했고, 10에 512GB 용량이나 대화면 옵션이 없었던 점이나 골드 컬러가 없었던 것도 모두 10S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이죠. 사실 아이폰은 CPU도 오버클럭이 아니라 다운클럭을 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린다든지 램도 불필요하게 인색하게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안 하고 항상 내년이나 후년을 위해 무언가를 아껴두는 듯한 인상을 주죠. iOS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고 그 안에서는 하드웨어 판매를 독점하고, 한편으로는 경쟁 안드로이드 제품들과 성능이나 브랜드 파워에서 상당한 거리를 벌려두었기에 부릴 수 있는 여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XS에서는 카메라에 스마트 HDR 기능이 도입되어 역광이 있는 곳에서 촬영할 때 어두운 곳과 밝은 곳 모두를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인물 사진 모드도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이때부터 A12 프로세서의 뉴럴 엔진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분석하고 처리하기 시작하였죠. 플래그십 아이폰 XS Max 512GB는 국내에서 198만 원에 판매되었을 정도로 가격이 높아서 더 큰 가격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너무 부진해 고가 정책을 주도했던 버버리 출신 아렌츠 부사장이 사임을 하기도 했었죠. 아이폰 XS와 함께 출시된 보급형 아이폰 XR은 아이폰 5C 이후 5년 만에 6가지의 다채로운 색깔로 출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아이폰이지만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크게 히트하면서 아이폰 11이 초반에 대성공하는 발판을 닦았죠. 10과 10S가 LED 화면을 채택한 것과는 달리 LCD 화면을 유지했고,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게 두터운 베젤을 사방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형이지만 망원 카메라와 램을 제외하고는 10S에 비해 특별히 부족할 것이 없는 성능과 기능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아이폰이기도 했죠. 물론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저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남기는 하지만 말이죠. 아이폰 XR은 아이폰 11에 앞서 3D 터치가 제거되고 햅틱 터치를 대안으로 지원했었고, 애플은 XR에서 이용자들이 별 불만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에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3D 터치를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아이폰 XR은 보급형 모델이지만 홈 버튼을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 8을 마지막으로 홈 버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아이폰 11은 전년도 아이폰 XR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망원 렌즈를 더해서 2개의 카메라 렌즈를 갖게 되었죠. 새로 출시된 퍼플과 그린 컬러는 출시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더욱 빠른 성능의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와 와이파이 6, 1200만 화소의 4K 60프레임/세컨드 촬영이 가능한 전면 셀피 카메라와 같은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아이폰 11 출시 전 1년 내내 애플은 카메라 기능만 갈고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카메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요. 그 과실은 대부분 플래그십 아이폰 11 프로가 가져갔지만 일반형 아이폰 11에도 야간 모드가 도입되고 A13 프로세서 덕택에 사진 품질도 높아지고 배터리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아이폰 11에 이르러서는 꽤 헤비하게 아이폰을 사용해도 정말 하루 종일 충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폰 11 프로는 전년도 아이폰 XS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초광각 렌즈를 더해서 3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카메라의 디자인 때문에 인덕션 아이폰이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죠. 미드나이트 그린 색상이 새로 출시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의 전력 관리 능력 때문에 프로 맥스의 경우 원래 길었던 XS 맥스에 비해서도 무려 5시간 더 길어진 무시무시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죠. 겉보기에는 2년 전 아이폰 X과 카메라 숫자가 늘어난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광각 렌즈는 삼성 갤럭시 등 경쟁사들이 이미 몇 개월 전 앞다퉈 출시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애플은 역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통한 최적화로 차별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카메라로 찍을 때 초광각 카메라를 동원해서 시야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몰래 찍어뒀다가 나중에 사진을 회전시킬 때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범위를 가져와서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구성 기능과 같이 세 개의 렌즈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보여주는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성능은 애플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죠.
아이폰 11과 마찬가지로 A13 프로세서를 동원해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품질의 야간 모드와 제로 셔터렉, 오디오 줌, 전작에 비해 훨씬 밝아진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와 더 빨라진 페이스 아이디, 와이파이 6와 같이 개선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1세대 아이폰 이후 처음으로 번들 어댑터도 개선해서 18W 고속 충전기를 끼워주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장점들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는 최저가 모델이 139만 원, 최고가 모델은 203만 원을 청구하며 아이폰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대 벽을 깼죠. USB-C 포트나 5G를 탑재하지 않은 것, 여전히 드넓은 화면 상단의 노치, 226g으로 무거운 프로맥스의 무게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판매량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하네요. 자, 이로써 아이폰의 12년 역사를 모두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아이폰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은 무엇인가요? 지난 시절 아이폰과 관련된 추억들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서 함께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